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호평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작가님의 입담이 워낙 험하시고 또 제 생각과 다른 의견도 있지만 배울 점이 꽤 많았고요. 특히나 IMF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셔서 큰 돈을 벌었는지 배워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 과거 금융위기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를 4번 연속 올려가지고 현재까지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근데 그럼 과거에는 그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어땠나? 언제 있었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미래를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 있었을 때 얘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1980년도에 당시 패드 의장이 폴 볼커라는 분이 이제 인플레 파이터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근데 왜 있었냐 봤더니 1979년에 미국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또 이때도 달러를 많이 찍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13.3%까지 치솟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패드 의장으로 폴 볼커가 부임을 하자마자 이제 미국의 금리, 그때 당시도 되게 높았어요. 과거엔 다 고금리였죠. 12.2%였는데 요거를 이제 22%로 단기간에 10% 가까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0.75%인데 10%면 자이언트 스텝을 뭐 열 몇 번 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대공황이 왔겠죠. 정말 물가는 당연히 잡혔겠죠. 13.4%가 4%대로 급하게 잡혔지만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고요. 기업이 줄 도산을 하면서 꽤 오랜간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994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패드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해서 이때 이분부터는 저도 TV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4연임을 하셨거든요. 패드 의장으로서 4연임 하셨고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26년생인가 그러세요. 만 98세실 텐데 어찌됐든 이분이 의장으로 계실 때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고, 당시에도 금융정책 완화 기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기조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우려가 된다, 걱정된다고 하면서 1년 새에 기준금리를 3%를 올려버립니다. 7번 인상을 올리게 되고요. 약간은 작년 느낌과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월과 차이가 있다면, 파월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괜찮다 하다가 이제 뒤통수를 빡 했다고 하면, 그린스펀은 아예 소통이 없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냥 빡빡빡 금리 인상을 크게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경우나 저 경우나 기업이든 개인이든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라 보고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94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94년에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뭐 나비 효과로 인해서 97년도 즈음에서 태국과 뭐 한국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등 아시아 전체가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이렇게 크게 올리면 신흥국들은 돈이 다 빠져나가요. 금리 많이 주는 미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고 외환위기가 자동적으로 발생을 한다.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 있을 때마다 꽤 심각한 경기 침체 위기를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비 효과로 이제 있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IMF 위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보면 그냥 아시아 외환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시아 국가들, 아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뭐 다 넘어졌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얄미운 분 한 분만 좀 IMF 때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분입니다. IMF 총재였는데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7년 11월 달에 IMF 사태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 IMF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97년 3월에도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9월에도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9월이면 이제 거의 11월 막바지에 다다를 때인데도 외환위기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1월 달에 기업들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위기 아니다 하셨던 분이 97년 12월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요. 한국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때는 위기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터져야 되니까 위기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터지니까 위기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라. 뭐 구제금융 받고 싶지? 그러면 헐값에 이거 사게 해놔야 되고, 뭐 사람들 많이 잘라야 되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도 나왔던 분인데요. 참 얄미운 분이죠. 근데 이 외환위기가 어떻게 왔나 봤더니 일단은 콜라보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제 한국의 빚잔치가 이제 어우러진 뭐 콜라보라고 할까요? 한국의 빚잔치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이 금융위기는 다 빚으로부터 옵니다. 신용카드도 빚이고요. 다 빚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10대 그룹의 부채 비율, 한국의 10대 그룹의 부채 비율이 평균을 내보니까 50%가 다 넘었어요. 100원을 갖고 있으면 50원, 60원이 빚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97년 1월에 스타트를 끄는 이제 기업이 다 아시겠지만 한보철강이란 곳이 있었어요. 4조의 빚을 내서 망했는데요. 뭐 하려고 빚을 냈나 봤더니 5조짜리 제철소를 만들려고 4조를 빚을 내다가 망했습니다. 당시는 관치금융, 그러니까 위험해도 뭐 정부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뭐 빚을 많이 내는 건 좋은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다 이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미, 진로, 기아, 대우, 삼립, 혜태, 뭐 극동건설 뭐 등등등 해서 수십 개의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쓰러지게 됐죠. 그러다가 근데 그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괜찮다, 위기 아니다고 하다가 이 11월 21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직전까지도 뭐 이분도 괜찮다고 했고 한국의 지도부들도 괜찮다고 했었죠. 우리는 뭐 OECD다, 뭐 잘 산다, 우린 다르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니까 환율이 이제 1달러당 2,000원 가까이 치솟고요. 코스피가 288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직전 아마 1100 정도 코스피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금모으기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한 3년 8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IMF 체제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서프라임 이때는 최근이라 기억이 많이 나시겠죠. 근데 최근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미래에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시간대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배울 게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이때도 페드 의장이 벤 버냉키, 이 벤 버냉키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드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참고로 이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계속 뭐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요.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또 이런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작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게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벤 버냉키가 있을 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1월부터 한번 보실게요. 1월 22일 날 긴급 FOMC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금리를 4.25에서 3.5까지 0.75%를 낮춥니다.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거꾸로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렇게 낮춘 건 98년 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긴급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FOMC 회의에서 땡겨서 0.75를 낮춘 거고 일주일 후에 원래 FOMC 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0.5%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25%를 금리를 낮춘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급하게 낮출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면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2월 7일이 되니까 1690억 달러의 경제 부양안을 정부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헬리콥터 머니 비슷한 건데
개인들한테 세금을 환급해주는 개념으로 뿌립니다. 한 300에서 1200달러까지 뿌렸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4일부터 이제 들어본 기업들이 등장하죠. 베어스탄스가 위험에 처했다고 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요. JP모건이 이것을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자빠지려면 빨리 넘어져야 된다. 그래야 도움을 받든지 누가 사가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넘어지면 뭐 도덕적 해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빨리 넘어졌죠.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럭키하게도 베어스탄스는 JP모건의 인수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헐값에 인수했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비난을 하니까 조금 더 비싸게 나중에 JP모건이 샀습니다. 참고로.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3월 18일 날 페드가 금리를 또 인하를 하죠. 0.75%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4.25였는데 이제 두 달 만에 2.25, 2%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이런 힘든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1분기 기준으로 46%까지 치솟습니다.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경제위기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할 수 있다. 배울 수 있겠죠. 다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4월 1일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우선 전환주를 판매해서 40억 불이나 되는 돈을 모았다. 이게 굉장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 팔아서 새로 돈을 끌어오는 게 안 돼서 최근에 은행들이 다 망했었잖아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는 이걸 해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이제 18% 올랐었죠. 참 많이 오르죠. 그러다가 5월 8일에 이제 유명한 보험사 AIG가 78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하고 125억 불을 조달하겠다. 우리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이 대형 보험사죠.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도. 근데 이제 좀 건너뛰고 9월 7일로 가보시면 미국 재무부, 지금은 제니 델러진이지만 이때는 헨리 폴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헨리 행크 폴슨입니다. 장관님이 계셨는데 페니메이와 프레이맥이라는 쉽게 말하면 모기지 업체, 부동산 업체를 사들인다고 발표를 합니다. 국유화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무려 2천억 불을 투입해서 이 부실한 서프라임의 원흉이었죠. 이 모기지 업체를 산다고 발표를 합니다. 나라가 그냥 사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2조, 20조, 200 한 40, 50조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산다고 이제 지원을 한다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건 9월 9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한국산업은행한테 팔릴 뻔했던 거 들어보셨나요? 이거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IMF 이후로 한국은 되게 보수적이 됐을 거잖아요. 위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크게 뭐 재밌게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거의 한국 산업은행이 거의 살 뻔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우리로서는 다행인데 리먼 브라더스는 안 좋았겠죠. 팔려야 좋은 건데 45%가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제 사려고 리먼 브라더스 한 곳이 있었지만 한국이 정말 유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5일 만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9월 11일 이때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초를 다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풀드 CEO가 누구냐면 리먼 브라더스 CEO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 빅쇼트 영화에서도 약간 악당처럼 나오는 분인데 실제로도 악당처럼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리처드 풀드라는 CEO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이제 예비 협상 나 좀 사주세요 하고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먼의 주가가 또 42%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AIG도 주가가 33%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먼의 인수를 철회합니다. 니네 못 사겠다. 너무 부실하고 도저히 못 사겠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월가의 CEO들이 역시 정부가 그래도 사주겠지, 리먼 브라더스는 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가 지나니까 9월 14일에 이제 마지막 후보 영국의 바클레이즈라는 은행마저도 리먼 브라더스의 인수를 철회합니다. 우리도 못 사겠다. 너네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다 부실했는데 유독 엄청난 더
그 욕심을 부려서 레버리지를 끌어서 엄청나게 팔았던 곳이 리먼 브라더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드디어 파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결국은 뭐 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우는 504포인트 떨어지고 뭐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AIG의 신용등급도 덩달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미 파산해버렸으니까요. 뭐 뱅크런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AIG마저도 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9월 16일 날 이제 연준이 8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정부가 약속해 주지 않으면 다 돈 뱅크런 하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리고 10월 초로 오니까 이제 이게 미국만의 영향이 아니겠죠. 다 어려워졌으니까 각국 세계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0.5%까지 쭉쭉 내리고요. 10월 말에는 연준에서 또 0.5%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할 때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죠. 뭐 역사를 보니까요. 그리고 11월 말에 시티그룹이, 이때 당시만 뭐 시티그룹, 뭐 메릴린치 다 힘들었습니다. 시티그룹이 200억 불의 구제금융을 받았고요. 최대 3천억 불의 보증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겨우 살아납니다. 3천억 불이 얼마인가요? 이게 3조, 30조, 360조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이거 정부가 보증하고 이걸 뭐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해서 살아났습니다. 시티가. 그래서 이제 2008년 연말에 한번 봤더니 정산을 해보니까 다우지수가 연간 33.8% 떨어지면서 거의 미국 대공황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공부를 하시면 미래에 도움이 되시겠죠. 이게 미 재무장관이었습니다. 헨리 행크 펄슨이라는, 뭐 제니 델런이랑 비슷한 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이너의 가르침에서 한번 보시죠. 그는 IMF 때 어떻게 돈을 벌었나. 참고로 이분은 뭐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위기나 이때 돈을 뭐 벌긴 버셨겠는데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벌 필요가 없었대요. IMF 때 돈을 워낙 많이 버셔가지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뭐 닷컴 버블이나 뭐 이때 벌 필요를 못 느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일단 뭐 공부밖에 없죠. 독서로 터득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셨는데 어떻게 했나 한번 일단 그냥 요약을 해서 보면요. 94년에 아까 멕시코 외환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97년에 태국이 또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아직 한국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또 이제 간당간당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태국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94년 멕시코 때 어떤 일이 외환위기 때 있었는지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읽고 기사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셨던 걸 보면 97년 6월부터 암달러를 매입을 합니다. 남대문과 이태원에 가서 수십억 원어치를 계속 사신 거예요. 당시 환율이 이제 900원 미만이었습니다. 달러당. 그러니까 낮았었죠. 근데 조금 이렇게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었던 게요. 왜냐하면 97년 6월부터 10월, 참고로 11월에 IMF 터졌다고 했었죠. 6월에서 10월의 기사를 보면 경제 기사들이 수출은 호조다, 한국은 동남아와 다르다, 뭐 사이즈가 크고 해서 외환위기 같은 게 있을 레벨이 아니다, 뭐 국가 위험이 최하위 수준이다 등등. 아까 IMF 총재 기사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OECD에서 뭐 우리는 부자 나라 가입했고 뭐 이런 기사만 뜨니까 이걸 그대로 믿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세이노는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였다. 니네가 좋다고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분명히 힘들어진다. 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 영상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가.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남들과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97년 7월에 이제 나라에서 달러가 워낙 없으니까 개인 외화 보유 한도를 1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확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출처는 안 볼게. 그냥 달러든 뭐든 있으면 다 빼와라. 양지로 끌어와라.
내가 출처 뭐 검은 돈이든 뭐든 상관 안 할게. 이렇게 나라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이노가 많이 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11월에 IMF가 터지고 98년 초에 이제 달러 보따리 2개 트렁크 너무 커가지고 친구랑 같이 들고 갔다고 해요. 외환은행에 가서 이제 환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900원쯤에 샀으니까 한 1,800원쯤에 팔면 이제 2배 100% 수익을 받겠죠. 이때 번 돈이 수십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98년 6월에서 12월 달에 이제 나라에서 뭐 금모으기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이제 묻지마 채권을 팔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5년 이제 무기명 장기 채권이에요. 뭐 5년 후에 6% 이자 줄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발행을 한 건데 이때 당시 그 금리가 뭐 미국도 뭐 12% 15% 했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낮은 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십억 원을 이분은 샀습니다. 세이노라는 분은요. 왜냐하면 이것도 출처 조사도 안 하고 묻지마 채권이잖아요. 5년 후에 다 이자까지 보장해 줄게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제 5년 후에 그럼 만기가 돼서 돈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이때 당시 소문이 돕니다. 2003년쯤 됐겠죠. 출처 조사 한다던데 이런 소문이 돌아서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은 채권은 이제 만기가 와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고에 환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채권이라 하지만 리스크가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으로도 돈을 버셨죠. 그리고 또 하나 98년 중순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큰 돈을 번 걸 가지고 이제야 주식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오를 줄 알았냐? 94년에 멕시코 외환위기를 왔더니 초토화가 됐다가 96년 즈음 한 2년 지나니까 뭐 금리 인하하고 뭐하고 하면서 주식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더라를 경험해서 알았던 거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무서웠지만 거금을 들고 주식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IMF 때 이분은 달러로 벌고 채권으로 벌고 주식으로 벌고 그래서 이때 이 주식시장에서까지 돈을 번 이후로 세이노라는 이름이 크게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도 사실 금융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도 파월 의장과 재무부 장관 제니 델런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린 괜찮다. 이번엔 다르다. 미 재무부가 지금 은행들 많이 자빠졌지만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우리가 뭐 보장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되돌린다. 트럼프가 잘못한 거고 우리는 건강하니까 규제해도 된다. 앨런 재무부 장관은 은행 규제가 느슨하네. 재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하잖아. 근데 건강할까요? 이거로 규제를 지금 완화해도 모자를 판에 강화를 하면 뭐가 언제 터질지 글쎄요. 이번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쉽고 빠른 길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워질 거잖아요. 뭐 쉽고 빠른 투자, 뭐 리딩, 실패가 없고 뭐 단기 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자가 된 비결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과거의 금융위기를 철저히 공부해서 위기를 잘 기다렸다가 둘째, 주위의 소음과 공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러, 채권, 주식을 사들였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당시 달러로 큰 돈을 번 것을 본 세이노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가 세이노한테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공부해서 돈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벌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쉬웠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죠. 내일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나는 과연 돈 벌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